아들아, 이제 끝이다. 어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아, 그리고 번호를 이제 바꿨습니다. 아들 박준혁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은 이어 매달 어머니한테 손을 벌렸습니다. 엄마, 300만 원만요. 이번 한 번만요. 지난달에도 그 말 했잖아. 이번엔 진짜예요. 어머니 최순자 씨 올해 72. 남편 없이 혼자 식당 30년 운영했습니다. 모아둔 돈 전부 아들한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반성 대신 요구를 했습니다. 엄마 집도 있잖아요. 팔면 되잖아요. 그 말을 들은 날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벽 5시에 여자. 알람은 새벽 4시 50분에 울렸다. 최순자 씨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을 떴다. 몸이 먼저 알았다. 30년이 넘도록 반복한 시간이었으니까. 천장을 잠깐 바라봤다. 형광등 불빛이 없어도 방 안이 훤했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다. 이불을 걷고 일어났다. 무릎이 뻐근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순간 차가운 기운이 올라왔다. 후,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일어섰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봤다. 72. 거울 속 얼굴은 그 숫자만큼 살아있었다. 주름이 깊었다. 눈밑이 거뭇했다. 머리카락은 반 이상이 휘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꺼진 적이 없는 눈이었다. 찬물로 세수를 했다. 뜨거운 물은 아꼈다. 습관이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서 생각했다. 오늘 육수는 새벽에 올려야 해. 파는 어제 손질해뒀으니까. 고기는 냉장고에서 꺼내서 미리 재워야 하고. 머릿속에 할 일 목록이 자동으로 펼쳐졌다. 30년이 넘도록 그랬다. 식당 이름은 순잔의 국밥이었다. 서울 은평구 골목 안쪽. 큰 도로에서 2블록 들어간 자리.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다. 간판도 허름했다. 테이블도 6개뿐이었다. 하지만 국물 맛이 소문났다. 여기 국밥이 진짜 백이야. 사골 12시간 우려낸다잖아. 아줌마가 직접 다 하는 거래. 입소문이 났다. 단골이 생겼다. 테이블이 12개로 늘었다. 그래도 혼자였다. 주방도 혼자, 홀도 혼자, 설거지도 혼자, 딱 한 명.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하루 4시간 도와줬다. 그것만으로 돌아갔다. 최순자 씨가 나머지를 다 채웠으니까. 남편 박성태 씨가 세상을 떠난 건 준혁이 중학교 2학년 때였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다. 출근길이었다. 버스를 탔다가 그게 마지막이었다. 최순자 씨는 그날 오후 병원에서 의사의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울지도 않았다. 집에 와서 준혁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걸 기다렸다. 엄마, 왜 일찍 왔어요? 준혁은 가방을 벗으면서 말했다. 중학교 2학년. 얼굴에 여드름이 올라오기 시작할 나이였다. 준혁아, 앉아봐. 그날 처음 울었다. 준혁도 울었다. 한참 동안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날 밤 준혁이 잠든 걸 확인하고 나서 최순자 씨는 혼자 주방에 앉았다.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통장을 꺼냈다. 잔액은 240만 원이었다. 식당을 시작한 건 그로부터 석 달 후였다. 요리는 자신 있었다. 시어머니한테 배운 솜씨였다. 친정에서도 밥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퇴직금은 보증금으로 썼다. 골목 안 작은 가게. 보증금 500, 월세 30. 테이블 6개짜리 국밥집을 시작했다. 첫 달은 손님이 거의 없었다. 둘째 달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더 일찍 나갔다. 더 늦게 들어왔다. 육수를 더 오래 우렸다.
고기를 더 두껍게 썰었다. 그렇게 버텼다. 준혁은 그동안 혼자 밥을 차려 먹었다. 혼자 학교에 다녔다. 혼자 숙제를 했다. 최순자 씨가 집에 돌아오면 준혁은 자고 있었다. 엄마, 나왔다. 준혁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최순자 씨는 마음이 아팠다. 미안하다, 준혁아. 조금만 더 기다려. 그 말을 속으로만 했다. 준혁은 고등학교를 잘 다녔다. 특별히 공부를 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다. 대학은 지방 중위권 대학 경영학과. 장학금은 없었다. 등록금은 최순자 씨가 댔다. 4년 내내. 졸업하고 나서 취직을 했다. 중소기업 영업직. 월급은 220만 원이었다. 엄마, 나 취직했어요. 전화로 들었을 때 최순자 씨는 소리도 없이 울었다. 이제 됐다. 이제 이 녀석도 제 밥은 먹고 사는구나. 그 생각 하나로 30년의 피로가 잠깐 녹는 것 같았다. 준혁은 30살에 결혼을 했다. 상대는 같은 회사 동료. 이름은 김지연. 밝고 씩씩한 아가씨였다. 결혼식 날 최순자 씨는 혼주석에 혼자 앉았다. 성태 씨가 살아있었다면. 그 생각이 들었다가 지워졌다. 지금 잘 되고 있으면 됐어. 준혁은 웃었다. 지연도 웃었다. 하객들도 웃었다. 최순자 씨도 웃었다. 결혼 후 3년은 괜찮았다. 준혁은 나름 열심히 다녔다. 지연도 일을 했다. 둘이 합쳐 월 400 넘게 벌었다. 가끔 어머니 식당에 와서 밥을 먹었다. 명절에는 찾아왔다. 평범했다. 조용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게 깨진 건 준혁이 38살 때였다. 어느 일요일 오후 준혁이 혼자 식당에 찾아왔다. 지연은 없었다. 지연이는 친정 갔어요. 준혁은 자리에 앉았다.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다. 최순자 씨는 국밥 한 그릇을 내줬다. 준혁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놨다. 엄마. 응? 나 사업하려고요. 최순자 씨는 하던 일을 멈췄다. 사업? 네. 카페요. 카페를 왜? 요즘 잘 되잖아요. 제 친구도 하나 차렸는데 잘 된대요. 친구가 잘 된다고 내가 잘 된다는 법 없어. 엄마는 맨날 그래요. 준혁이 살짝 입을 삐죽였다. 회사 그만두게요? 네. 지연이는 알아? 얘기했어요. 뭐래? 찬성한대요. 최순자 씨는 준혁을 봤다. 이 녀석이 진심이구나. 돈은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요, 엄마한테 얘기하러 온 거예요. 준혁은 눈을 내리깔았다. 얼마나? 5천만 원이요. 최순자 씨는 잠시 말이 없었다. 5천만 원. 식당 운영하면서 20년 넘게 모은 돈의 절반이었다. 갚을 수 있어? 네. 꼭 갚을게요. 잘 되면 바로 갚을게요. 잘 안 되면? 엄마 안 될 것 같으면 하지도 않죠. 준혁은 자신 있어 보였다. 최순자 씨는 잠시 더 생각했다. 이 녀석이 사업하고 싶다고 한 게 처음이 아니잖아. 취직하고 나서도 몇 번 그런 말 했었는데 그냥 꿈꾸는 거겠지 했는데 이번엔 진심인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 녀석한테 해준 게 없잖아. 아버지 없이 크는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느라 곁에 있어주지도 못했는데 최순자 씨는 한숨을 한번 쉬었다. 알겠어. 정말요? 대신 네. 이게 마지막이야. 알겠어? 준혁은 환하게 웃었다. 엄마 진짜 고마워요. 진짜로 갚을게요. 그 웃음을 보면서 최순자 씨는 생각했다. 그래. 잘 되겠지. 우리 준혁이가 얼마나 똑똑한 녀석인데. 카페는 홍대 근처 골목에 열었다. 인테리어에 돈을 많이 썼다.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
빈티지 조명, 원목 테이블, 노출 콘크리트 벽. 이름은 주네스 커피였다. 오픈 첫 주에 준혁이 사진을 찍어서 보냈다. 엄마, 잘 됩니다. 웨이팅도 있어요. 최순자 씨는 그 사진을 저장했다. 잘 됐구나.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연락이 뜸해졌다. 5달이 지나자 준혁이 찾아왔다. 얼굴이 달라 보였다.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사실은요. 카페 매출이 떨어지고 있었다. 주변에 대형 프랜차이즈가 2군데 생겼다. 손님이 그쪽으로 빠져나갔다. 고정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임대료가 높아서. 그럼 자리를 옮겨야지. 옮기려면 또 돈이. 최순자 씨는 그 말에서 느꼈다. 아, 또 달라는 거구나. 얼마? 3천만 원만요. 자리 옮기면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최순자 씨는 한참 생각했다. 5천을 줬다. 이제 3천을 더 달라고 한다. 합치면 8천이었다. 이 돈이 어디서 난 돈인데. 하지만 또 생각했다. 이미 5천이 들어갔잖아. 지금 포기하면 그 돈도 다 날리는 거잖아. 3천 더 넣어서 살릴 수 있다면. 마지막이야. 정말로 마지막. 알아요, 엄마. 고마워요. 카페는 6달을 더 버티다가 문을 닫았다. 준혁은 전화로 말했다. 엄마, 망했어요. 목소리가 담담했다. 최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안해요. 그 말 하나였다. 그런데 2달 후 준혁이 또 찾아왔다. 이번엔 다른 아이템이에요. 뭐? 온라인 쇼핑몰이요. 요즘 이쪽이 진짜 블루오션이라고. 잠깐. 최순자 씨가 말을 끊었다. 너 지금 또 돈 달라는 거야? 2천만 원만요. 이번엔 초기 비용이 적게 들어요. 준혁아. 네. 카페 망한 지 2달 됐어. 알아요. 8천만 원이 날아갔어. 알아요. 그런데 또. 준혁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엄마, 이번엔 달라요. 제대로 공부했어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그땐 준비가 덜 됐던 거예요. 준혁아. 네. 그 돈이 어디서 난 줄 알아?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무릎 닳도록 서서 30년 동안 번 돈이야. 준혁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다. 그런데 엄마,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꼭 성공해서 갚으려는 거잖아요. 최순자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가슴속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이 녀석이 아직 모르는구나. 돈이 어떻게 생기는지. 결국 2천만 원을 줬다. 온라인 쇼핑몰은 8개월 만에 접었다. 그리고 또 찾아왔다. 이번엔 유통사업이었다. 엄마, 이건 진짜예요. 최순자 씨는 손을 들었다. 잠깐. 준혁이 멈췄다. 지금까지 얼마나 받아갔는지 알아? 준혁은 대답을 안 했다. 1억 2천만 원이야. 숫자를 들었을 때 준혁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그게 1억 2천이야. 최순자 씨는 한 번 더 말했다. 그 돈이면 내가 지금 이 식당 안 해도 됐어. 작은 집 사고 노후 보내도 됐어. 근데 다 내 손에 들어갔어.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최순자 씨는 기대했다. 이번엔 미안하다고 하겠지. 이번엔 진짜 반성을 하겠지. 하지만 준혁이 한 말은 이것이었다. 엄마, 그러니까 이번엔 꼭 성공해서 다 갚아야죠. 최순자 씨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 녀석은 진짜로 모르는구나. 이번엔 얼마야? 3천이요. 최순자 씨는 오래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다. 늦가을이었다. 낙엽이 바람에 굴러다녔다. 그래도 자식인데 결국 또 줬다. 그게 마지막이어야 했다. 하지만 유통사업도 1년을 못 버텼다. 그리고 이번엔 달랐다.
준혁이 찾아온 게 아니었다. 문자가 왔다. 엄마, 이번에 진짜 될 것 같아요. 2천만 원만요. 최순자 씨는 그 문자를 보면서 처음으로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슬픔 때문이었다. 이 녀석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얼굴도 안 비추고 문자 한 통으로 2천. 최순자 씨는 문자를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갔다. 준혁이 받았다. 엄마, 이번엔. 준혁아. 최순자 씨가 말을 끊었다. 목소리가 낮았다. 응? 내가 너한테 1억 2천을 줬어. 그거 아니야? 알아요, 엄마. 근데 지금 문자 한 통으로 2천을 달라는 거야? 이번엔 진짜. 준혁아. 고맙다는 말 한 번 들은 적 있어? 나.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 침묵. 야박하다고 할 거야. 지금? 엄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제가 성공하면 다 갚는다고요. 최순자 씨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었다. 잠깐. 다시 붙였다. 준혁아. 네. 이게 마지막이야. 엄마. 마지막이라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최순자 씨는 식당 불을 끄고 혼자 앉아 있었다. 테이블 12개, 의자 24개. 30년 동안 이 자리에서 국밥을 팔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불을 껐다. 그게 30년이었다. 남편이 없어도,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이 자리를 지켰다. 왜? 준혁이 대학 가야 하니까. 준혁이 결혼해야 하니까. 준혁이 잘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 준혁이 지금 문자 한 통으로 2천만 원을 달라고 했다. 최순자 씨는 눈을 감았다. 내가 잘못 키운 건가?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내가 너무 많이 줬나? 그래서 이 녀석이 돈이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는 건가?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모르겠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리고 이틀 후 준혁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다. 최순자 씨는 화면을 봤다. 엄마, 2천 어떻게 됐어요? 빨리 알아야 해서요. 빨리 알아야 한다. 최순자 씨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답장을 하지 않았다. 10분 후 또 문자가 왔다. 엄마, 확인했어요? 20분 후. 엄마, 왜 답이 없어요? 30분 후.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10분 뒤 또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그리고 문자가 왔다. 엄마, 바쁜 거 알겠는데 이번엔 진짜 중요해요. 오늘 중으로 알아야 해요. 엄마 집 담보로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제 거 될 건데. 최순자 씨는 그 문자를 읽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어차피 나중에 제 거 될 건데. 식당 안이 조용했다. 저녁 손님이 다 나간 뒤였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다. 최순자 씨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놨다. 눈을 감았다. 숨을 한 번 깊이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다시 들이마셨다. 눈을 떴다. 일어났다. 주방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거기에는 번호가 하나 적혀 있었다. 법무사 사무실 번호였다. 그날 밤 최순자 씨는 잠을 자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결심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준혁이 상상도 못한 것이었다. 아침 8시의 결심. 다음 날 아침 8시. 최순자 씨는 식당 문을 열지 않았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진 적 없었다. 명절에도 열었다. 아팠을 때도 열었다. 남편 제삿날에도 열었다. 그런데
오늘은 열지 않았다. 대신 옷을 단정히 차려입었다. 검은색 바지, 회색 재킷, 오래됐지만 깨끗한 옷이었다. 거울 앞에 섰다. 얼굴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다. 화장은 결혼식 때 말고는 잘 안 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겼다. 준비됐다. 지하철을 탔다. 출근 시간이었다. 사람이 많았다. 최순자 씨는 손잡이를 잡고 섰다. 주위에 젊은 사람들이 가득했다. 이어폰을 꽂고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아무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 최순자 씨는 개의치 않았다. 이 나이에 서 있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30년 동안 하루 15시간씩 서 있었으니까. 법무사 사무실은 4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접수처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공증 때문에 왔어요. 어떤 공증이세요? 재산 처분 관련이요. 잠시 후 담당 법무사가 나왔다. 40대 초반 남자였다. 안경을 쓰고 있었다. 인상이 차분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겠다는 공증을 하고 싶어요. 법무사가 잠깐 멈췄다. 자녀분이 계신 거죠? 아들 하나요.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최순자 씨는 잠깐 생각했다. 제 돈이니까요. 법무사는 더 묻지 않았다. 상담은 1시간 넘게 걸렸다. 법무사는 여러 가지를 설명했다. 유언장 형태로 하는 방법, 생전의 재산을 처분하는 방법, 기부 약정을 통해 상속을 제한하는 방법. 최순자 씨는 하나하나 다 들었다. 중간중간 질문도 했다. 이건 나중에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공증을 통해 기부 약정까지 하시면 법적 구속력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법무사는 안경을 고쳐 썼다. 어머니,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건 번복이 어렵습니다.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다.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준혁이었다. 최순자 씨는 화면을 봤다. 박준혁? 잠깐 봤다. 그리고 전원을 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행에 들렀다. 잔액을 확인했다. 통장 잔액은 4,300만 원이었다. 1억 2천을 주고 남은 돈이었다. 식당을 팔면 권리금이 좀 나왔다. 집은 시세가 3억 조금 넘었다. 다 합치면 4억 가까이 됐다. 집에 돌아와서 식탁에 앉았다.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숫자를 적었다. 집 시세 3억 1천. 식당 권리금 예상 약 3천. 통장 잔액 4,300. 합계 약 3억 8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최순자 씨는 오래 생각했다. 노후에 필요한 돈, 월세 낼 돈, 생활비, 병원비, 혼자 사는데 한 달에 150만 원이면 됐다. 넉넉하게 잡아도 200만 원. 10년이면 2억 4천. 20년이면 4억 8천. 넉넉하지는 않지만 살 수 있어. 남은 돈, 즉 아들한테 줄 수 있는 돈.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준혁이 마지막에 보낸 문자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어차피 나중에 제 거 될 건데. 그 말, 나중에 제 거 될 건데. 자식한테 집이 넘어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건 부모의 마음이다. 하지만 그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냐? 최순자 씨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알았다. 그 말 속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었다. 어차피 내 거니까 지금 써도 돼. 그 전제가 문제였다. 준혁은 지금 돈을 빌리는 게 아니었다. 내 재산을 미리 당겨 쓰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고맙지 않았다. 그러니까 미안하지 않았다.
어차피 내 거니까. 최순자 씨는 그 생각의 끝에서 무언가가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다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 그날 저녁 준혁이 식당에 찾아왔다. 문이 닫혀 있었다. 준혁은 전화를 했다. 연결이 안 됐다. 문을 두드렸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 10분을 기다렸다가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최순자 씨는 오래된 지인에게 전화했다. 공인중개사를 하는 친구였다. 순자야,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집 내놓으려고. 뭐? 갑자기? 응, 팔려고. 왜? 어디 가게? 전세 얻을 거야. 작은데. 아니, 그 집이 얼마짜린데. 지금 시세가. 알아. 빨리 팔고 싶어. 친구는 잠시 침묵했다. 무슨 일 있어? 없어. 아니, 목소리가. 괜찮아. 빨리 진행해 줄 수 있어? 친구는 더 묻지 않았다. 알겠어. 내가 알아볼게. 식당도 내놨다. 30년이었다. 권리금을 받고 넘기는 거였다. 인수자를 찾는데 한 달이 걸렸다. 그 한 달 동안 최순자 씨는 평소처럼 식당을 열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육수를 올리고 손님을 받고 밤 11시에 문을 닫았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준혁은 그 사이에 연락을 계속했다. 문자, 전화, 카카오톡. 최순자 씨는 다 확인했다. 하지만 답하지 않았다. 준혁의 문자들을 모아서 읽어보면 처음엔 애원조였다. 엄마, 왜 연락을 안 받아요? 걱정돼요. 엄마, 화났어요? 미안해요. 연락해줘요. 엄마, 나 좀 봐요. 얘기해요. 그러다가 초조해졌다. 엄마, 진짜 급해요.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돼요. 엄마, 왜 이래요? 도대체 왜요? 엄마, 나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 저 지금 많이 힘들어요. 연락 좀 해줘요. 진짜로요. 최순자 씨는 그 문자를 읽으면서 가슴이 아팠다. 힘들겠지. 당연히 힘들겠지. 하지만, 아팠지만 답하지 않았다. 준혁이 직접 찾아온 건 3주 후였다. 저녁 영업이 막 끝난 시간이었다. 최순자 씨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식당 문이 열렸다. 엄마, 준혁이 서 있었다. 얼굴이 헬쑥했다. 눈밑이 거뭇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다. 최순자 씨는 설거지를 멈추지 않았다. 왜 연락을 안 받았어요? 최순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 뭐가 화난 거예요? 말을 해야 알죠. 최순자 씨는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았다. 돌아섰다. 준혁을 봤다. 앉아. 준혁이 자리에 앉았다. 최순자 씨도 맞은편에 앉았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미안해요. 그 문자 좀 심했죠. 어차피 내 거 될 건데 그 말. 제가 생각 없이 한 말이에요. 최순자 씨는 준혁을 봤다. 그 말이 심한 줄은 알아? 알아요. 왜 심한 줄 알아? 준혁은 잠시 생각했다. 엄마 기분 나쁘게 한 거잖아요. 그것만이야? 그 말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최순자 씨는 천천히 말했다. 내가 그 말을 한 건 내 집을 이미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그건 기다려. 준혁이 입을 다물었다. 내 집이 언제부터 내 거야? 그건 나중에 상속이 되면. 상속이 되면이지 지금은 아니잖아. 알아요. 그런데 왜 지금 담보로 쓰려고 해? 준혁은 대답을 못했다. 준혁아. 최순자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는 내가 성공하길 바라. 알아요. 근데 나는 더 이상 못 줘.
엄마, 1억 2천이야. 내가 가져간 게. 준혁은 고개를 숙였다. 그 돈이 생기기까지 내가 뭘 했는지 알아? 대답이 없었다. 새벽에 일어나서 육수 올리고, 서서 12시간 일하고, 무릎 수술을 2번 했어. 알고 있었어? 준혁이 고개를 들었다. 무릎 수술을? 응. 근데 너한테 말 안 했어. 왜 말 안 했겠어? 준혁은 말이 없었다.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래도 일은 해야 하니까. 엄마, 그렇게 번 돈이 1억 2천이야. 그게 다 내 손에 들어갔어. 준혁의 눈이 붉어졌다. 최순자 씨는 계속했다. 나는 괜찮아. 줬으니까. 줄 때는 줄 마음으로 줬으니까. 그럼. 근데 이제 더는 없어. 없는 게 아니라 주지 않을 거야. 준혁은 고개를 다시 숙였다. 알겠어요. 잠깐의 침묵. 이번 2천은요? 최순자 씨는 눈을 감았다. 아직도 그 말을 하는구나. 눈을 떴다. 없어. 엄마. 없다고. 엄마, 이번엔 진짜. 준혁아. 네. 나가. 준혁은 어머니를 봤다. 지금 나가라고요? 응. 엄마, 왜 이렇게 해요? 자식한테. 그 말이 나왔다. 최순자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슬프거나 화가 나는 게 아니었다. 그냥 차가워졌다. 야박하다고? 그런 말이 아니라 1억 2천 줬는데 야박해? 준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미안해요. 나가. 준혁은 일어났다. 가방을 들었다.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리고 돌아봤다. 엄마, 나 어떻게 해요? 목소리가 작았다. 최순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준혁이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다. 최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꾹 눌렀다. 울면 안 돼. 이제 시작이야. 집에 돌아와서 최순자 씨는 종이를 꺼냈다. 그리고 기부단체를 찾기 시작했다. 아동복지단체, 노인복지재단, 장학재단, 여러 곳을 찾아봤다. 그중 2곳을 골랐다. 다음 날 2곳에 각각 전화를 했다. 기부 약정을 하고 싶은데요. 감사합니다. 어떤 형태로 생각하고 계세요? 집을 팔고 나서 거기서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싶어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세요? 8천만 원이요. 전화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있었다. 감사합니다. 상담 일정을 잡겠습니다. 법무사를 다시 찾아갔다. 공증 서류를 작성했다.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내용. 법무사는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면서 말했다. 어머니, 이 서류가 완성되면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시겠어요? 최순자 씨는 서류를 봤다. 서명란이 있었다. 펜을 들었다. 서명을 했다. 도장을 찍었다. 됐어요. 일주일 후 집이 계약됐다. 매수인은 30대 신혼부부였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최순자 씨는 아무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 이미 마음이 정리돼 있었다. 식당도 인수인계가 완료됐다. 마지막 날 혼자 식당에서 국밥 한 그릇을 끓였다. 30년 동안 끓여온 그 국밥. 혼자 먹었다. 짜지 않게 끓였는데도 조금 짭짤했다. 눈물이 섞였나? 최순자 씨는 웃었다. 혼자서 이사를 했다. 은평구 소형 아파트. 투룸. 보증금 5천에 월세 50. 좁았다. 하지만 깨끗했다. 짐을 풀고 나서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조용했다. 그리고 번호를 바꿨다. 통신사에 가서 번호 변경을 신청했다.
기존 번호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해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새 번호가 생겼다. 아무도 모르는 번호. 준혁은 다음날 전화를 했다. 연결이 안 됐다. 문자를 보냈다. 수신 불가였다. 준혁은 어머니 식당으로 갔다. 간판이 바뀌어 있었다. 순잔의 국밥이 아니었다. 다른 간판이었다. 준혁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낯선 사람이 홀을 닫고 있었다. 여기 전에 계시던 분이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모르는데요. 저한테 인수받은 거라서. 준혁은 멍하니 서 있었다. 집으로 갔다. 현관 앞에 다른 사람이 이사를 오고 있었다. 이삿짐 박스를 들고 들어가는 사람들. 실례지만 여기 전에 사시던 분이 우리 며칠 전에 이사 왔는데요. 준혁은 발걸음을 멈췄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엄마가 집을 팔았다. 그 사실이 실감되는데 한참이 걸렸다. 준혁은 아름아름 연락을 돌렸다. 어머니 친구들, 아는 분들, 친척들. 최순자 씨 연락처 아세요? 아, 번호가 바뀐 것 같던데. 새 번호는요? 나도 몰라. 아무도 몰랐다. 아니, 정확히는 알아도 말해주지 않았다. 준혁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오래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지연이 옆에서 말했다. 어머니가 진짜로 그러실 줄 몰랐네. 근데 준혁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지연은 더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다. 내가 뭘 했지? 엄마한테. 지금까지 1억 2천.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뱅뱅 돌았다. 1억 2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무릎 수술을 2번 하면서 번 돈. 그걸 내가. 준혁은 눈을 감았다. 무언가가 목구멍 쪽으로 올라오는 것 같았다. 꾹 눌렀다. 누르면서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하냐? 진짜로 혼자구나.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준혁에게는 아직 최악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닥이라고 생각했을 때 준혁은 다음날 눈을 떴다. 알람도 없이 시계를 봤다. 오전 10시였다. 지연은 이미 출근하고 없었다. 테이블 위에 메모가 있었다. 밥 차려뒀어요. 챙겨 먹어요. 준혁은 메모를 받다가 냉장고를 열었다. 반찬이 있었다. 밥이 있었다. 그런데 식욕이 없었다. 냉장고를 닫았다.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켰다. 카카오톡 알림이 있었다. 사업 파트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준혁 씨, 이번 건 어떻게 됐어요? 투자금 확보됐나요? 준혁은 그 메시지를 한참 봤다. 투자금, 어머니한테 받으려 했던 2천만 원. 그 돈이 없었다. 어디서 구하지? 준혁은 핸드폰을 내려놨다. 친구한테 전화했다. 야, 나야. 준혁아. 왜? 있잖아. 나 좀 급한데. 또. 그 한마디가 준혁을 찔렀다. 아니야. 그냥. 뭔데? 아니야, 됐어. 전화를 끊었다. 또. 그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다른 친구에게 전화했다. 야, 나 급한데 좀 빌려줄 수 있어? 얼마? 2천만 원? 응. 준혁아, 나 그런 돈 없어. 1천이라도. 야, 나도 사정이 있거든. 솔직히 말하면 전에 빌려준 500도 아직 못 받았잖아. 준혁은 멈췄다. 미안해. 아니 뭐. 됐어. 근데 지금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 그냥 어머니한테 받으면 되잖아. 그것도 안 돼. 왜? 그냥. 전화를 끊었다. 파트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 건 제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10분 후 답이 왔다. 언제까지요? 한 달이요.
준혁 씨, 솔직히 말할게요. 한 달 더 기다리기 어려워요. 다른 분이 투자 의사 있어서요. 준혁은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놨다. 다른 사람. 그 아이템은 준혁이 6개월 동안 준비한 거였다. 시장 조사를 했다. 유통 루트를 뚫었다. 견본을 만들었다. 근데 자본이 없었다. 그 자본이 없어서 파트너와 함께하려 했던 건데 파트너는 자본과 준혁의 실행력을 함께 묶는 조건이었다. 근데 이제 파트너가 빠진다고 하면 다 날리는 거잖아. 지연이 퇴근하고 돌아왔다. 준혁은 소파에 누워 있었다. 뭐 먹었어요? 아니. 지연은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준혁을 봤다.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아니. 뭐 했어요?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지연은 주방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아까 차려둔 밥이 그대로 있었다. 지연은 한숨을 쉬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쉬었다. 하지만 준혁은 들었다. 저녁을 먹으면서 준혁이 말했다. 지연아. 응? 나 파트너가 빠질 것 같아. 지연은 젓가락을 내려놨다. 왜요? 투자금 확보가 안 됐으니까. 어머니한테 못 받은 거예요? 응. 지연은 잠시 생각했다. 얼마 필요해요? 2천만 원. 응. 지연은 밥을 한 숟가락 떴다가 내려놨다. 준혁 씨. 응. 솔직히 말할게요. 말해. 저 지금 우리 통장에 600 있어요. 준혁은 고개를 들었다. 600? 네. 월세 내고 카드값 내고 식비 쓰고 나면. 준혁은 말이 없었다. 저번에 생활비에서 쓴 것도 있고 준혁 씨가 파트너 미팅 때 식사 대접한다고 쓴 것도 있고. 저 솔직히 말하면. 지연이 준혁을 봤다. 무서워요. 뭐가? 이렇게 계속되는 게요. 준혁은 대답을 못했다. 카페 때 8천 날렸잖아요. 쇼핑몰 때 2천 날렸잖아요. 유통사업 때 3천 날렸잖아요. 다 어머니 돈으로. 저는 옆에서 보기만 했는데. 근데 이제 어머니도 없잖아요. 준혁은 밥을 더 이상 먹지 않았다. 저도 두려워요. 다음에 뭘 또 시작할 건지. 이번엔 진짜야. 준혁 씨. 지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말 매번 했어요. 밤에 준혁은 잠을 못 잤다. 지연은 옆에서 잠이 들었다. 준혁은 천장을 봤다. 진짜야. 이번엔 진짜인데. 근데 왜 아무도 안 믿는 거야? 엄마도, 지연이도, 친구들도 분했다. 근데 그 분함의 끝에 뭔가 다른 게 있었다. 불편한 뭔가. 준혁은 그 불편함을 외면했다.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준혁은 투자자를 찾아다녔다. 지인을 통해서,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이런 아이템인데요. 수익 모델이요? 첫 달부터 수익이 나요. 이전 사업 실적이 있나요? 이전엔 다른 아이템이었고요. 그게 잘 됐나요? 준혁은 멈췄다. 아니요. 그게 왜 안 됐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타이밍이 좀 안 맞았고요. 이전에 또 다른 사업도 하셨나요? 네. 그것도요? 그것도 잘 안 됐어요. 투자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혁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네. 3번 실패하셨잖아요. 이번엔 달라요. 그 말이 매번 나오더라고요. 한 달이 지났다. 파트너는 다른 사람과 계약을 했다. 준혁이 6개월 동안 준비한 아이템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다. 준혁은 그날 퇴근도 없이 집에 들어왔다. 지연이 물었다. 어떻게 됐어요? 파트너 빠졌어.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6개월 준비한 거야. 다 날렸어. 지연은 한숨을 쉬었다.
이번엔 숨기지 않았다. 그날 밤 준혁은 오래 앉아 있었다. 지연은 먼저 잠들었다. 핸드폰을 들었다. 어머니 번호를 눌렀다. 연결이 안 됐다. 당연한 걸 알면서도 눌렀다. 연결이 안 됐다. 핸드폰을 내려놨다. 엄마.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다가 들어갔다. 다음 주부터 준혁은 취업을 알아봤다. 쉽지 않았다. 38. 경력은 영업직 5년. 그 이후 4년은 사업 실패 이력. 이력서에 쓸 게 없었다. 면접을 봤다. 이전 사업들이 다 짧게 끝났는데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요. 본인 역량 문제는 아닌가요? 준혁은 그 말을 듣고 속이 끓었다. 시장 분석이 부족했습니다. 다음 직장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면접은 두 곳에서 떨어졌다. 세 번째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준혁 씨, 저희랑 일해보실 의향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영업직인데요. 초봉이 좀 낮아요. 얼마예요? 월 190이요. 190만 원. 38배 190만 원. 10년 전 월급보다 낮았다. 하겠습니다. 출근 첫날. 새 직원 교육이 있었다. 같이 들어온 신입이 2명이었다. 둘 다 20대였다. 한 명은 25, 한 명은 27. 준혁은 그 사이에 앉아서 교육을 들었다. 퇴근하고 나오면서 준혁은 담배 한 개비를 꺼냈다.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카페 망하고 나서 시작했다. 한 모금 빨았다. 연기를 내뿜었다. 1억 2천. 엄마가 30년 동안 번 돈. 내가 다 날렸다. 처음으로 그 숫자가 실감 있게 다가왔다. 사업할 때는 몰랐다. 사업은 원래 리스크가 있는 거니까. 다음번에 잘 되면 갚으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했었다. 근데 지금은 190만 원을 받으면서 1억 2천이 뭔지 알 것 같았다. 190만 원짜리 월급으로 1억 2천을 갚으려면 기본 5년이야. 아니, 생활비 빼면 10년. 준혁은 담배를 버렸다. 발로 밟았다. 지연이 물었다. 어때요, 첫날? 괜찮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요? 좋아. 연봉은요? 준혁은 잠깐 말이 없었다. 190이야.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두 달이 지났다. 준혁은 매일 출근했다. 늦지 않았다. 열심히 했다. 성과도 조금씩 나왔다. 그런데 퇴근하고 나면 허무했다. 내가 이러려고 사업을 했나? 내가 이러려고 그 돈을 썼나? 그 생각이 자꾸 들었다. 그리고 세 달째 되던 날, 지연이 말했다. 준혁 씨, 나 할 말 있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준혁에게 지연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표정이 좋지 않았다. 무슨 일이야? 앉아요. 준혁이 앉았다. 지연이 말했다. 저 좀 쉬고 싶어요. 뭐? 우리 관계에서요. 준혁은 지연을 봤다. 무슨 소리야? 준혁 씨랑 있으면 저도 너무 힘들어요. 지연아, 저는 열심히 일했어요. 준혁 씨 사업하는 동안 내내 생활비 댔고 응원했고, 근데 저는 뭘 받았어요? 준혁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저도 지쳤어요. 지연아, 이제 나 취직도 했잖아. 알아요. 근데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오래됐어요. 준혁은 지연을 봤다. 지연의 눈이 빨개져 있었다. 별거 하자는 거야? 네. 그날 밤, 준혁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다. 지연은 친정의 짐을 챙겨서 나갔다. 빈집이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다. 불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엄마도 없었다. 지연도 없었다. 사업도 없었다. 남은 건 190만 원짜리 직장 하나. 그날 밤 준혁은 처음으로
진짜로 울었다. 소리 없이. 오래.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처음부터? 아니면 중간 어딘가에서? 아니면 그냥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새벽에 핸드폰을 들었다. 어머니 번호를 또 눌렀다. 연결이 안 됐다. 당연히 안 됐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또 눌렀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새벽은 왔습니다. 그리고 준혁은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혼자 일어서는 법. 지연이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다. 준혁은 매일 출근했다. 알람이 울리면 일어났다. 밥을 먹었다. 씻었다. 나갔다. 기계적이었다. 감정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들어오다가 우편함에서 편지를 꺼냈다. 청구서들이었다. 카드가, 관리비, 가스비. 준혁은 청구서들을 들고 올라왔다. 테이블에 펼쳐놨다. 다 합쳤다. 카드값 57만 원, 관리비 8만 원, 가스비 3만 원, 월세 65만 원, 합계 133만 원, 월급 190에서 133을 빼면 57만 원이 남았다. 준혁은 종이에 숫자를 적었다. 식비, 교통비, 통신비, 다 합치면 50만 원은 나왔다. 그러면 한 달에 남는 게 7만 원이었다. 7만 원. 준혁은 그 숫자를 한참 봤다. 이걸로 어떻게 살지? 더 벌어야 한다. 다음 날부터 준혁은 퇴근 후에 배달 일을 시작했다. 처음엔 자전거로 했다.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5시간. 처음 하는 일이었다. 지도 앱을 켜면서 주소를 찾았다. 아파트 경비실에서 음식을 받았다. 계단을 걸어 올라갔다. 문을 두드렸다. 배달 왔습니다. 문이 열렸다. 감사합니다. 문이 닫혔다. 첫날 5시간 동안 번 돈은 3만 8천 원이었다. 준혁은 배달통을 벗으면서 그 금액을 봤다. 3만 8천 원. 3만 8천 원. 이전에 어머니한테 2천만 원을 달라고 했던 자신이 생각났다. 2천만 원. 그 돈이 얼마인지 3만 8천 원을 벌어보니까 알았다. 526번을 해야 한다. 하루 5시간씩 526일. 준혁은 계산하면서 눈이 뜨거워졌다. 꾹 눌렀다. 한 달이 지났다. 본업 월급 190, 배달 부업 월 70 정도. 합쳐서 260. 생활비 빼고 한 달에 6,070만 원이 남았다. 통장에 처음으로 돈이 쌓이기 시작했다. 2달째. 준혁은 퇴근 후에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냥 시간 때우기였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영상을 봤다. 1인 셀러가 온라인으로 창업하는 내용이었다. 6개월 동안 준비한 아이템과 비슷한 영역이었다. 아, 준혁은 그 영상을 멈췄다. 내가 그때 준비하던 거잖아. 자본이 없어서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소자본으로 혼자 시작했네. 영상을 다시 처음부터 봤다. 그날부터 공부를 시작했다. 유튜브, 책, 온라인 강의. 자기 전에 2시간씩, 배달일 끝나고 돌아오면 새벽 1시, 씻고 나면 1시 반, 2시간 공부하면 3시 반, 알람은 6시 반, 잠은 3시간이었다. 피곤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 사업할 때와 달랐다. 예전엔 돈을 쓸 때 설렜다. 이번엔 뭔가를 알아가는 게 설렜다. 다른 설렘이었다. 3달째 회사에서 준혁의 성과가 올라왔다. 팀장이 불렀다. 준혁 씨, 이번 달 실적 봤어요? 네.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뭔가 달라진 거 있어요? 준혁은 생각했다.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보여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줘요. 그 무렵 어머니 소식이 들려왔다. 어머니의 오래된 지인, 동네에서 30년 알고 지낸 박 여사. 준혁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연락을 했더니 받았다. 박 여사님, 저 준혁이에요. 아이고, 준혁이. 오랜만이다. 박 여사님, 혹시 저희 어머니 연락처 아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있었다. 모른다. 정말요? 응. 준혁은 실망했다. 어머니 잘 지내시나요? 혹시 아시면요. 또 침묵. 잘 지내셔. 그래요? 응. 걱정하지 마. 최순자 씨는 박 여사에게서 그 전화 이야기를 들었다. 준혁이가 전화했더라. 그래요? 연락처 달라던데. 말 안 했어. 잘하셨어요. 근데 목소리가 좀 달라졌더라. 최순자 씨는 박 여사를 봤다. 어떻게요? 전엔 막무가내 같았는데 이번엔 조심스럽더라고. 최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 여사가 말했다. 알고 싶지 않아? 어떻게 지내는지. 최순자 씨는 잠시 생각했다. 궁금하기는 하죠. 그럼 내가 알아봐 줄까? 아니요. 왜? 아직은요. 박 여사는 그래도 알아봤다. 본인이 알고 싶어서 동네 아는 사람을 통해서 준혁과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한테서 들었다. 거기 사는 젊은 양반이 요즘 배달도 하고 회사도 다니고 엄청 바쁘게 산다더라. 박 여사는 그 얘기를 최순자 씨한테 전했다. 배달도 한대. 최순자 씨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놨다. 배달을? 응. 직장 다니면서 퇴근 후에 배달도 한대. 최순자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얼굴은요? 많이 말랐다더라. 밥은 잘 먹는데? 그건 모르지. 최순자 씨는 창밖을 봤다. 겨울이었다. 배달하기 추운 날씨였다. 이 추운 날에 밤에 배달을 한다고 눈이 뜨거워졌다. 꾹 눌렀다. 스스로 하는 거잖아. 처음으로. 4달째. 준혁은 조용히 뭔가를 시작했다. 공부한 걸 바탕으로. 소자본 온라인셀러. 초기 자본은 50만 원. 2달치 배달 수입에서 저축한 돈이었다. 물건을 소량으로 들였다. 사진을 찍었다. 글을 썼다. 올렸다. 첫 달 매출은 12만 원이었다.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게 달랐다. 예전엔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으면 불안해서 더 크게 질러봤다. 이번엔 천천히 하나씩 5달째 매출이 조금 올라갔다. 47만 원. 6달째 89만 원. 7달째 130만 원. 8달째 지연에게 전화가 왔다. 준혁 씨, 어떻게 지내요? 나쁘지 않아. 일은요? 회사 다니면서 부업도 하고 있어. 부업? 온라인셀러. 잘 돼요? 조금씩. 지연은 잠시 침묵했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응. 만났다. 카페에서. 지연은 준혁을 보면서 말했다. 많이 말랐네요. 바빠서. 얼마나 자요? 한 4시간. 그렇게 하면 몸 망가져요. 알아. 지연은 커피잔을 잡으면서 말했다. 달라 보여요. 준혁은 지연을 봤다. 뭐가? 모르겠어요. 그냥 전엔 뭔가 불안해 보였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준혁은 웃었다. 불안하기는 한데 그 불안이 달라요. 준혁은 무슨 뜻인지 알았다. 전엔 불안해서 더 크게 버리려 했다. 이번엔 불안하지만 그냥 하루하루 하고 있었다. 9달째 온라인 매출 210만 원. 회사 월급 190만 원.
합쳐서 400. 생활비 빼고 한 달에 150만 원이 통장에 남았다. 처음으로 1억이 아닌 숫자가 의미 있게 느껴졌다. 150만 원. 내가 번 돈이다. 내 손으로. 아무도 도움 안 받고. 준혁은 통장을 보면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날 밤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노트 한 장, 볼펜으로. 처음 쓰다가 찢었다. 다시 썼다. 또 찢었다. 세 번째, 엄마. 거기서부터 쓰기 시작했다. 10달째 박 여사를 통해 편지를 전달했다. 이거 어머니한테 전해줄 수 있어요? 박 여사는 편지를 받았다. 이게 뭐야? 그냥요. 박 여사는 편지를 받다. 봉투에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누가 쓴 거야? 저요. 어머니한테요? 네. 박 여사는 잠시 준혁을 봤다. 달라졌네. 네. 전에 너는 돈 달라는 말만 했잖아. 준혁은 고개를 숙였다. 붙여줄게. 최순자 씨는 그 편지를 받은 날, 박 여사에게서 봉투를 받았다. 준혁이가 전해달라더라. 최순자 씨는 봉투를 받다. 아무 글씨도 없는 흰 봉투. 열어볼게요. 그래. 혼자 열었다. 편지지는 A사 반장이었다. 볼펜 글씨. 처음엔 눌러 쓰다가 나중엔 가늘어지는 글씨였다. 엄마, 저 이제 혼자 먹고 살 수 있어요. 회사 다니고 있어요. 월급은 많지 않은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퇴근하고 배달도 해요. 온라인으로 물건도 팔아요. 셋 다 합치면 400 좀 안 돼요. 처음으로 제 돈 같아요. 엄마가 끊어줘서 살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엄마가 너무 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1억 2천이 얼마인지. 3만 8천 원 버는 날이 있어요. 배달하고 나서요. 그날 1억 2천을 생각했어요. 엄마가 그 돈 모으는데 몇 년 걸렸는지, 저한테 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때 알았어요. 제가 뭘 한 건지. 미안해요. 진짜로요. 고마워요. 진짜로요. 보고 싶어요. 마이너스 준혁. 최순자 씨는 편지를 읽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방 안이 조용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눈물이 나왔다. 막지 않았다. 이번엔 막을 필요가 없었으니까. 진짜 어머니. 최순자 씨는 편지를 접었다. 그리고 서랍에 넣었다. 창문을 봤다. 겨울이었다. 나무는 잎이 없었다. 하지만 가지는 살아있었다. 봄에 다시 잎이 낡아지. 그날 밤 최순자 씨는 오래 생각했다. 전화를 해야 하나. 박 여사를 통해 연락처를 받을 수 있었다. 준혁이 박 여사한테 연락했다는 건 그걸 원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최순자 씨는 그렇게 생각했다. 준혁이가 지금 뭔가를 쌓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연락하면 그게 흔들릴 수도 있어. 아직 더 혼자 있어야 할 것 같아. 한 달이 더 지났다. 박 여사를 통해 소식이 왔다. 준혁이 요즘 온라인 사업이 좀 된다던데. 그래요? 응. 매출이 200 넘었다더라. 최순자 씨는 밥을 먹다가 멈췄다. 200? 응. 직장 다니면서요? 응. 둘 다. 최순자 씨는 다시 밥을 떴다. 배달은요? 그것도 계속 한다더라. 목돈 만들려고. 2달이 더 지났다. 박 여사에게서 또 소식이 왔다. 준혁이 이번에 온라인 사업 방향을 좀 바꿨다더라. 어떻게요? 뭔가 자기가 직접 만드는 걸 시작했대. 제품인지 콘텐츠인지. 잘 될 것 같아요? 모르지. 근데 열심히 한대. 최순자 씨는 박 여사와 점심을 먹으면서 말했다. 박 여사님. 응?
준혁이 연락처 알 수 있어요? 박 여사는 최순자 씨를 봤다. 이제 하게? 네. 왜? 최순자 씨는 잠시 생각했다. 그 녀석이 이제는 다를 것 같아서요. 뭐가? 이전엔 제가 연락하면 또 뭔가 기대했겠죠. 돈이든 지원이든 그랬겠지. 근데 지금은 그냥 아들이 보고 싶어요. 박 여사는 웃었다. 어머니네. 하지만 최순자 씨는 먼저 전화하지 않았다. 박 여사에게 연락처를 받아놓고 일주일을 기다렸다. 내가 먼저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준혁이가 스스로 연락해야 해. 그게 마지막 한 발이야. 그로부터 열흘 후, 박 여사에게 전화가 왔다. 순자야. 네. 준혁이가 또 전화했어. 뭐래요? 이번엔 달라. 뭐가요? 이번엔 연락처 달라는 게 아니야. 편지 또 전해달라던데. 두 번째 편지가 왔다. 이번엔 A사 한 장 가득이었다. 엄마, 저 이번 달 매출이 300 넘었어요. 처음으로 직장 월급보다 부업이 더 많은 달이에요. 이상하게 별로 안 기쁘더라고요. 기쁘긴 한데 혼자라서요. 지연이한테 전화해서 얘기했어요. 지연이는 잘 됐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엄마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엄마, 나 이번 달 300 넘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편지 씁니다. 엄마, 저 이제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말 많이 했죠. 이번엔 진짜예요 하면서. 근데 이번엔 다른 느낌이에요. 예전엔 설렜어요. 뭔가 크게 될 것 같아서. 지금은 설레는 게 아니라 그냥 됩니다. 조금씩, 하루씩, 엄마가 식당하던 것처럼. 그게 이제 이해가 돼요. 엄마가 왜 30년을 그 자리에서 했는지. 대단한 꿈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던 거잖아요. 저도 그러고 있어요. 엄마, 다음 달에 돈 좀 붙일게요. 많지 않아요. 30만 원. 받아요. 꼭 보고 싶어요. 마이너스 준혁. 최순자 씨는 두 번째 편지를 읽고 한참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었다. 아직 차가웠지만 공기가 조금 달랐다. 최순자 씨는 핸드폰을 들었다. 박 여사에게 받아놓은 번호. 저장되어 있었다. 박준혁? 화면을 봤다.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이 올라갔다. 눌렀다. 신호가 갔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안 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 번호가 바뀌었으면 어떻게 하지? 네 번째 신호. 여보세요?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한마디였다. 근데 최순자 씨는 그 한마디에 눈이 뜨거워졌다. 나야. 한동안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말이 없었다. 엄마.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살아있지? 응. 어디야? 은평구에 있어. 집? 응. 전세 얻었어. 작은데. 준혁이 말이 없었다. 숨소리만 들렸다. 울어? 아니요. 목소리가 젖어 있었다. 최순자 씨는 웃었다. 밥은 먹고 다녀? 네. 잘 자? 요즘은 좀 자요. 전엔 못 잤는데. 배달은 아직 해? 네. 줄였어요. 예전엔 매일 했는데 이젠 주 4번만. 왜 줄였어? 사업이 좀 돼서요. 최순자 씨는 잠시 침묵했다. 얼마나 됐어? 이번 달 300 조금 넘었어요. 직장 다니면서? 네. 힘들겠네. 괜찮아요. 진짜로요. 전화가 한참 이어졌다. 준혁이 사업 얘기를 했다. 어떤 걸 파는지,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디가 어렵고 어디가 잘 됐는지. 최순자 씨는 들었다. 국밥 끓이는 것처럼 천천히, 빠뜨리지 않고.
그러다가 준혁이 말했다. 엄마, 응? 이번 달에 30만 원 붙일 거예요. 됐어. 아니요, 붙일 거예요. 준혁아, 받아요. 엄마, 목소리가 간절했다. 이거 안 받으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최순자 씨는 잠시 생각했다. 이 녀석이 지금 하는 말이 예전에 돈 받을 때 하던 말이랑 구조가 같다. 근데 전혀 다르다. 알겠어. 받을게. 정말요? 응. 준혁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다. 전화를 끊기 전에 준혁이 말했다. 엄마, 응, 나 지금 괜찮아요. 알아. 엄마 덕분이에요. 최순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끊어줘서요. 그때 끊지 않았으면 저 아마 지금도 기댔을 거예요. 엄마한테. 알아. 근데 엄마, 그때 많이 힘들었죠? 최순자 씨는 잠깐 눈을 감았다. 힘들었지. 밤마다 울었지. 내 생각에 이러는 게 맞나? 자식 버리는 거 아닌가? 그 생각하면서 아니, 엄마, 힘들지 않았어. 너 잘 될 줄 알았어. 거짓말이었다. 알고 있었다. 준혁도 알고 있었을 거다. 하지만 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닌 것 같기도 했다. 결국 잘 됐으니까. 그게 결국 믿음이었으니까. 전화를 끊었다. 최순자 씨는 핸드폰을 내려놨다. 창문을 봤다. 봄이 오고 있었다. 나무에 새싹이 나오려는 것 같았다. 아직 작고 여렸지만 다음 날 통장에 30만 원이 들어왔다. 입금자 이름 박준혁? 최순자 씨는 그 이름을 한참 봤다. 박준혁? 남편 성을 따른 이름. 성태 씨가 지어줬던 이름. 문자가 왔다. 엄마, 다음 달엔 50 붙일게요. 조금씩 늘릴 거예요. 최순자 씨는 웃었다. 문자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다. 답장을 보냈다. 됐어. 내 것 써. 바로 답장이 왔다. 싫어요. 받아요. 최순자 씨는 또 웃었다. 그날 오후 최순자 씨는 오래간만에 밖을 나갔다. 동네를 걸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꽃이 피기 직전의 나무들. 아직 꽃은 없었지만 곧 필 것 같은 벤치에 앉았다. 햇살이 따뜻했다. 눈을 감았다. 성태 씨 생각이 났다. 여보, 우리 준혁이가 이제 컸어. 혼자서 밥 먹고 살아. 당신 없이 내가 키웠는데. 잘 됐지? 눈물이 났다. 이번엔 막지 않았다. 준혁이 보낸 편지 2통이 서랍에 있었다. 최순자 씨는 집에 돌아와서 서랍을 열었다. 편지 2통을 꺼냈다. 나란히 놓았다. 읽지 않았다. 그냥 봤다. 자식을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서도록 한 발 물러선 것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사랑이었습니다. 한 발 물러서는 것, 잡고 싶어도 놓아주는 것, 그게 최순자 씨가 30년 동안 배운 것 중 가장 마지막에 배운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그날 저녁 혼자 밥을 먹었다. 김치찌개를 끓였다. 잘 됐다. 먹으면서 생각했다. 엄마가 끓여준 거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먹을 만하다. 밥을 먹고 나서 통장을 열었다. 잔액을 봤다. 이번 달 저축 100만 원이 쌓여 있었다. 그 위에 입금 내역이 있었다. 30만 원 출금. 박순자. 준혁은 그 이름을 봤다. 박순자. 어머니 이름. 준혁은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터치했다. 한번 내년에는 뭘 할지 생각했다. 회사는 계속 다닐 것이다. 온라인 사업은 더 키울 것이다. 배달은 줄일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를 밥 한 번 사드릴 것이다. 밥 한 끼, 거창한 식당이 아니어도 됐다.
그냥 동네 국밥집이어도 됐다. 어머니 옆에 앉아서 국밥 한 그릇 먹으면서 그냥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를 직접 하고 싶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마다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최순자 씨에게도 박준혁에게도